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손님은 대구의 여걸 이인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의 여걸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 대구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 생활도 오래 하셨고, 예. 그리고 특히 정무부지사,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를 거치면서 한 4년을 하셨죠. 예, 4년 정도 했습니다. 예, 김관용 도지사 시절에 예. 4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사를. 그런데 그만큼 이 여걸로서 역량을 발휘를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국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우선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신 게 이제 한 7개월 6.1 지방선거 때 같이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내놓은 자리 예. 당선됐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6개월, 7개월 해보시니까 예. 적응이 되세요? 여의도 생활에? 예, 적응보다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깨가 무거웠고요. 막상 예. 이제 처음에 국회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민주당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상임 문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생각지도 못했던 산자 중소벤처 상임위가 가장 인기가 있는데 예. 거기하고 예결위하고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걱정되기도 하고 좀 이거 어떻게 해나가지 그런 염려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했는데 아마 제가 그동안에 이제 현장 경제에 쭉 있었으니까 기업들을 그렇죠. 많이 아니까 이제 산자 중소벤처를 이제 맡은 것 같고 예결은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경제 실정이나 또 우리 지역 예산 때문에 대구 지역 예산위원이 2명인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예결위원회. 예결위원회 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결위에서 뭐 어쨌든 지금은 그동안은 경북도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보시고 또 대학 부총장도 와서 행정을 해봤지만 예결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 전체 나라 살림을 한번 쭉 보는 건데 상당히 좀 단체장 생활할 때 부단체장 생활할 때와는 좀 다른 것을 많이 좀 느꼈었겠네요. 예, 그래서 뭐 가장 다른 건 이제 어쨌든 입법기관 하나의 입법기관이 되다 보니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직접 이렇게 공무원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역에 이제 지역에 현안이 왔을 때 자료 갖고 와, 자료 이렇게. 갖고 와 바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게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구시의 예산 캠프 그러니까 총괄팀이 저희 사무실에 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4조 400억 유치하고 하는데 대구 예산도 전체 봐야 되고 또 경북도 버릴 수 없으니까 경북도 뭐 포항부터 해서 계속 찾아오니까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또 국가 전체 예산을 또 물론 봐야 되고 봐야 국가 되고 전체 예산 봐야 되고 또 예결 국감에 가서 또 뭔가 질문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그래서 원래 보선으로 왔는 보궐로 왔는 사람한테는 국가무수 의원을 안 줍니다. 잘 안 주죠. 0.5선인데. 초선 다니고 0.5선. 아니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NGO 단체 모니터 단에서 제가 받았죠. 받았고 또 NGO 있잖아요. 그 단체 NGO 모니터 의정 대상이죠. 그래서 원래 보궐은 해당이 안 되는데 그걸 받게 된 게 아마 그런 이제 연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소감을 여쭤봤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혼란한 시사 정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시면은 일단 국회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활동도 많이 챙겨야 되고 또 정책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정치도 해야 되거든요. 정치를 국회의원 여의도 정치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이 국회의 중앙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좀 희한한 장면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며칠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성남지청에 출두를 하면서 범죄 피의자를 출두를 하면서 이 40명, 5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을 쳤어요. 병풍 쫙 치고 또 그리고 지지자들 한 1,500명 끌어 모아서 마치 독립운동 하다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앞에서 한 10분 동안 정치 연설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야당 파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 정치권에 접하신 지 물론 그 전에 많이 이제 접촉이 있었지만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민주당 자기 당 대표를 그게 독립적으로 둬야 되지. 혼자 못 가는 그야말로 금쪽이를 만드는구나. 혼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병풍 치듯이 가고 지지 세력을 모은다는 거는 그 검찰을 급박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사실은 본인이 더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건데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왜 저러실까 하는 그런 제가 의아심을 좀 가졌고요. 그 정치판에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짜고 치고 막 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보니까 갑자기 이상민 장관을 탄핵을 하더니 그 사법 리스크를 자기들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국회 이 방탄 국회를 또 연장을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이태원 사건이 터지니까 그걸 또 가져와서 또 이제 방탄 국회를 또 더 연장을 하고 그런 이제 막 활용하는 게 눈에 보이면서 야 진짜 서민이나 국민은 없고 자기를 안위하기 위한 것밖에 없는 게 정치인이어서 야 이 세상에 뭐 다 줄 세워서 제일 안전 직업이 뭐냐 물으면 다들 국회의원 하듯이 어디 가면 이 배지를 식당이나 가거나 기차 가리고 싶어요? 내리고 가죠. 복귀투에 넣었다가 딱 저 공식 아닐 때는 저는 잘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요거도 먹을 것 같아서. 요거도 먹을 것 같은 국회의원을 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이 배지를 단 이 모습이 단독으로 그 민원을 받았을 때 사법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막 저기 그룹으로 해서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막 몰려다니는 걸 보면서 태그리 정치 하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분명히 지금 다 알잖아요. 저기 불법이다. 이재명 이 지금 대표가 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차를 타거나 식당에 가면 다들 막 보면서 야 국회의원 너 도대체 많은 놈이야 이런 시선들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폼을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 입법기관이란 건 이 회의 석상에 가서 이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회의 석상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내리고 그렇게 갑니다. 기차에서요. 그게 지금 저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상당히 어쨌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지금 엄청난데 이런 문제들이 뭐 원인을 따지면 끝이 없지만은 일단 최근에 이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사상 처음으로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그렇게 막 현역 국회의원들을 병풍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더 이제 그 정치 불신을 깊게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이 문제는 좀 원론적으로, 원칙론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직 대통령 문화가 없다는 말을 계속해요. 네, 맞습니다. 그 항상 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뭐 구속되거나 그 전에 백담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 문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또 한 사람의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또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이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좀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뭐 안 할 건 덮을 거는 덮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직 대통령도 국민이니까 헌법 안에 법률 안에 있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많이 좀 생각을 많이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그 앞에 당당하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예우를 받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결국은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계속. 본인도 그 대통령 임기 중에 그걸 봤으면 떳떳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거기에 법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만인이 평등하니까 나도 조사를 받겠다. 본인 스스로? 스스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받으면 다음 대통령이 또 사면해 주겠죠. 그렇지만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은 이미 그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안 하고 싶다 하는 그거는 조금 저는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서 내가 좀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재임 중에 그 강제 그러니까
월북몰이 사건 여기에 대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에 청구되니까는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막 경고를 하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 제왕적이고 아무리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 태도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해도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국민들은 대부분 그 검찰에는 안에 있지 않지만 없는 죄를 가져오지는 않을 테고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저는 전직 대통령 계속 그래 해왔는데 본인은 그러면 나는 야당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무례하다 막 이렇게 워딩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본인 재임 기간에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됐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그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또 국정원장 다 뭐 구속이 되고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 조사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조사는 다 철저하게 수사는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그 뭐 반칙과 특권, 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를 전혀 할 생각이 없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어요. 수사를 했던.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역할을 하셨나요? 이인설 의원님께서. 저는 대구 경북의 그 전체 그 유세에 관련돼서 이제 본부장을 맡았죠. 아, 유세본부장. 대구 경북 유세본부장. 그러면 서문시장 갈 때 같이 계속 동행을 하시고 유세할 때. 유세본부장이라기보다는 경선할 때 경선 본부장을 맡아서 대구 경선 캠프에. 경선 캠프에. 경선 캠프 본부장. 이제 대통령 후보가 우리 정해지고 나서는 우리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내 분야에 이렇게 중구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경선 때 후보 경선 때.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출범했을 때는 그 또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인수위 때는 지역 균형 발전 특위에 가서 제가 이제 했는 게 김병준 위원장이 맡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대구 경북 신공항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이라는 게 너무 홀대를 받았으니 이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에 정권을 잡고 싶거나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니까 지방을 살려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지방에는 대통령 선거에는 표가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전국적으로 돌면서 정치를 하고자 안 했는데 정치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일을 해주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후보를 만들어서 올 때는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정치를 잘하기를 바랬다기보다는 앞에 세상에서 워낙 힘들었으니까 세금부터 뭐 우리 뭐 일자리부터 다 힘들었으니까 그것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는 잘하고 정치도 잘하라 하면 두 개 다는 잘하기 조금 어렵고요. 우리 바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를 잘하길 원했으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뽑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대통령이 됐는데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7주 동안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제 나온 조사입니다. 7주 동안 상승을 하다가 그 어제 조사에서는 또 2% 포인트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동안 또 상당히 그 지지율이 저조했고 지금 그 일단 떨어지는 건 저는 이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그 초반에 저조했던 이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하는 이유 이거는 뭐라고 보세요? 초반에 아마 저조했던 건 이제 그런 그 장관급이나 인사에서 인사 문제. 인사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당하고 이제 그 청하고의 그런 이제 뭐라고 하면 조인트가 잘 안 되는 보이는 부분하고 이준석 때문에 특히나 이준석 때문에 그런 게 시간이 좀 흘러가 버렸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40% 되는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지금은 이제 받게 된 거는 계기는 아마 화물연대 파업 그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원칙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 내지 화물연대 너무 힘들지만 너희만 힘드냐 우리도 지금 사고로
이중으로 우리도 힘든데 예. 너희만 힘드냐는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지지를 실어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등을 해서 어쨌든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다시 또 잠깐 빠지는 게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또 어떤 분들은 당대표 선거에서 뭐 그런 어려움이 있냐. 나경원 전 의원과 뭐 대통령의 이런, 충돌. 그런 게 있냐고 그건 아주 하는데 순간적인 거고. 순간적인 예. 거라서 이제 요게 조정되면서 30% 후반 40 뭐 3% 이어돼서 계속 국정을 수행하는 게 네. 제일 염려를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50% 넘어들기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가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너무 또 지지율로 보면 기고만장할까 봐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이제 자기가 받았는 표가 그 정도 4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48% 정도니까는 그 언저리까지만 가면은 그 동력을 찾을 수가 있다 국정 운영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윤석열 다음을 찾으니까 국민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윤석열 다음이 뭐죠? 제가 봐도 그걸 봤는데 이제 윤석열 다음이란 건 어쨌든 3대 이제 개혁을 하겠다. 뭐 3대 교육, 뭐 연금 뭐 이런 부분을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개혁, 그런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이 자기가 기대치만큼 못 가는 건 우리는 아직까지 대구 경북은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재명 그 리스크나 이런 걸 좀 더 세게 못하냐는 게 대한 이렇게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4대 개혁은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인구는 줄고 저출산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워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이걸 하려고 하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의 그 국민들이 윤석열 박수를 다음에 보낸다. 윤석열 다음에 그냥 뭐 뒤를 보지 않고 뭐 그냥 가자 이러는 이제 그런 윤석열 다음에 대한 환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화물연대 파업에 그 총력 대응을 한 것이나 민노총과의 전쟁도 뭐 불사하고 또 3대 개혁이 국민에게 인기 없는 거지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다음이라는 게 제가 좀 생각을 할 때는 그때 윤석열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에 신적폐 청산 이른바 문재인 정권 때서 한 신적폐 청산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정말 그렇게 해서 반칙과 특권을 좀 정리를 할 거라고 믿었던 지지층들이 좀 그동안 좀 실망을 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제대로 하니까 좀 환호를 하는 열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보거든요. 대구 경북이 초반에 사실 그 75% 득표를 했는데 대구에서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한창 지지율 떨어질 때는 대구 경북에서 30%도 뭐 반타작 되죠, 반타작.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보면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TK 정서, TK 민심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TK 민심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네. 좀 늦잖아요, TK가. 지난 후보 때도 다른 지역은 벌써 다 편대로가 윤석열 된다고 다 갔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면 가만히 보겠다 놓고 있다가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움직였듯이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할 때까지 안 찍어주는 거죠. 지지하는 걸 잘한다로 안 찍고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보는 기간이 있었다. 지켜보는 부분들이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좋아하고 바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네가 윤석열 다음에 얼마나 보여줄 거냐 보자. 이런 이제 지켜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어떤 인사나 보통이 각 어느 지역에서 차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또 정권을 만든 쪽에서는 항상 역차별 이야기가 나요. DJ 정권 때도 호남에서 역차별 이야기가 막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영남에서 역차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역차별 당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세요? 예산이나 인사 문제에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인사 문제는 이제 공무원 시스템의 인사 문제는 시간이 아직까지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만을 가지는 거는 지난 정권 때 마지막에 알박게 했는 인사들을 못 걸러내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양심적으로 국정 철학이 맞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간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게 있는가 하면 국정 철학이 맞으면 가고 아니면은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속속들이 다 지금 이런 이제 지난 정권 사람들이 있는 그런 건 아직까지 이제 해결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번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런 보수청에서 그런 자리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못 간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이렇게 확 MB 정부 때가 딱 10년 만에 바뀌었을 때 그때는 정말 확 걷어내면서 싹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진짜 너무 무리하게 3월 달에 새로 바꾼 데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회의가 보면 임기 끝나고 뭐 대선 끝나고 바꾼 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3월 말에 이렇게 바꾼 사람은 어떻게 꼼짝도 할 생각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무원들은 장관만 보냈지 밑에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이 지지율이 그렇죠. 낮았을 때는 두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5년만 하고 또 바뀔려나 이 두고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꼼짝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40%로 이렇게 반등돼 가면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고 분주해지고요. 아, 그러면은 지금 지지율 아까 조금 전에 40% 좀 넘어가면 국정 동력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단 일선의 공무원 조직이 좀 움직일 거다. 네, 제가 그 복지 안동 그 땅이 없더라서 눈만 걸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좀 움직일 거다. 예.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지금 그 조금 전에 얼핏 이야기가 나왔지만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충돌 뭐 이런 것이 또 본 여건에 부담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레이스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권 아무래도 이번 당권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년 총선 공천권도 행사를 할 텐데 그 의원님 그 재선 여부도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할지도 몰라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누구 뭐 지지하는 후보는 있으세요? 아, 저는 뭐 지지한다기보다 제가 원하는 후보는 그 그 이번에 새로 뽑혀야 되는 당 대표의 자질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이 내년 총선 이기지 그렇죠. 않으면 모든 동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살아온 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동안에 이 정직하게 헌신하면서 경험을 쌓았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혹시나 다음에 자기가 국회의원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천을 잘하겠다는 그런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죽더라도 당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내가 살고 그다음에 당이 살고가 되니까 이제 늘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천이라는 거 2번 공천이 지금 잘못되면서 막천이 되면서 지금 우리 당이 이만큼 지금 진짜 끌려다니는 여당이 돼버렸잖아요. 이 상황을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게 이제 당원들이 지금 바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80만이 넘었잖아요. 결국은 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전에 투표소에 가는 거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지금 그냥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막 항병을 잃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위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당심이라고 하긴 또 그런 것이 지금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안에 다 책임 당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 당원들은 또 책임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책임 당원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한다. 여기와는 표식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지난번에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될 때도 사실은 열린 보수가 필요하다고 5년이 이게 잘못된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가져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더 열려가야 된다. 이런 바람이 전부 휴대폰에 지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됐고 사소한 당심을 더 얻은 나경원 대표는 그게 다 당원에 이겼다 하기는 그거는 좀 무리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 가지고
이렇게 향방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그렇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은 당의 고문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여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파악을 핸들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 핸들링이 가능. 이 115명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해서 우리가 가반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공천이란 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희생할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서 그야말로 화합할 수 있는 사람, 멀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선당 후사. 선당 예. 후사. 예. 이준석은 그때 선당 후사 이야기 나오니까는 뭐 김정은의 뭐 선군 정치냐 뭐 이런 식으로 믿거든데. 그러니까 이준석 같지 않은 당 대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내부 총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인터뷰에서 자기 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내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어요, 본인이. 왜냐하면은 다음 총선에서도 그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도 못하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러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그 당 대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대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뭐 본인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은 또 하고 싶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원내에 있는 당 대표가 원내 대표가 있고 우리 당에 이제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에서 어쨌든 이 조율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정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과연 어쨌든 지금은 나 대표가 어쨌든 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당하고 이런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조금 어필하고 설득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만나서.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웨이식으로 갈 게 아니고 어쨌든 윤 대통령과 좀 만나서 단판을 지어라. 본인은 단판 짓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도 누가 싫고 나쁘고가 아니고 지금 권성동 대표도 불출마를 하는 걸 봐서는 윤 대통령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을 하고 싶고 편안하게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 진짜 장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누가 좋겠다는 게 뭐 윤심이 우리한테 온다는 건 그거는 분리가 돼야 되니까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하고 싶다면 지금쯤에서 그냥 하지 않고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시든지 하고 싶다면 우리 당원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가서 일단 지금 해외를 나가시지만 곧 돌아오시잖아요. 그때까지 좀 계셨다가 오면 바로 단판을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얻고 가는 게 저는 우리 당원들이 지금까지 너무 흩어지고 싸우고 하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잡고도 또 이준석 대표가 그랬고 그렇죠. 또 이제 권성동 대표가 또 그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당대표를 나가기보다는 저는 뭐 얘기 못할 사이도 아닐 텐데 그래서 친한 사이죠.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뭐 출마를 하든지 접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또 한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유승민. 유승민 그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세요? 같은 대구 쪽에 개인적으로 잘 알죠. 저 어떻습니까? 대구 민심은? 그래서 뭐 그냥 이제 초반에 우리가 당대표 얘기가 나올 때는 뭐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랬지만 아직도 대구에서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우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당원들은 그게 몹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거든요. 이 초반에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 하니까 전체적으로 1등을 했는데 국힘 지지층 갖고 하니까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액면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1등이 아니고 나경원 전 대표가 여기 콘술타임 한번 출연을 했는데
그거는 민심이 아니고 민주당 심이다. 네. 민주당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역선택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 예, 아무래도 1등 하다가 갑자기 3등, 국회만에서는 3등을 한다는 거는 네. 그동안에 역선택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될 테고, 그걸 본인이 알고 우리가 또 100%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승민 대통령은, 유승민 우리 네, 전 대표, 의원은. 예, 전 의원은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저 출마를 안 할 걸로 예상을 하시네요. 예. 그 이유는 아니 뭐 본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현역의 유승민 계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까지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신원식 의원은 벌써 이제 그 결별 선언을 했죠. 예. 대부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 이유는 국힘의 지지층에서 나오지 않다는 이유고, 또 유승민 의원도 개별적으로 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굉장한 비용이 수반이 될 텐데 본인도 그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이번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강하게 계속 공격한 걸로 봐서는.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계속 또 그 처음부터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대선 때부터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이재명 리스크의 맞불 놓는 차원에서 김건희 뭐 특검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활동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며칠 전에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했는데 그 같이 혹시 동행은 안 하셨죠? 뭐 국회의원이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대통령? 서문시장 이게 동행하지는 않았고요. 그 봉사 복지관에 봉사 왔을 때 입구에서 제가 마중은 했습니다. 대구로 오셨으니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분은 봉사 자리에 가는 거고 그 날이 아마 새마을 봉사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 가는 거고 설을 앞두고 이제 장보기를 하러 현장을 온 건데 그런 이제 본인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쿨하고요. 성격이 털털해요. 털털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 나가는 자리 그런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봐서는 너무 자꾸 민주당이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을 해서 그렇지 그냥 두면 역대 우리 그 영부인들보다 훨씬 이게 밸런스적으로 잘할 수 있는 저는 일한 여성이라서 그런지 점수를 많이 주고 싶고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뭐 외교라든지 그런 쪽에 보내면 잘하고 돌아올 것 같은 소프트한 그런 외교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면은 그 대통령 배우자 그 김건희 여사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대통령 배우자와는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전문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하니까 그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을 좀 부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다만 워낙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보좌하는 사람들이 좀 섬세하게 그런 이제 이 민주당이 공격하고 싶은 허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하면 아주 외교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것 같다는 오히려 그냥 그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또 그런 뭐 분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김건희 여사가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우자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프레임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어렵게 됐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꿈이 있겠죠.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법안을 정말 하나 만들겠다. 이것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대표 한번 돼보겠다. 대통령 되겠다도 좋고. 아직 법안 발의는 아직 한 것은 없으시죠? 아직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니요, 이제 법안 발의는 이제 많이 해놨고요. 대표 발의가 벌써 했습니까? 가장 뭐 지금 자랑하고 싶은 법안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 그래도 이제 제일 가능하게 잘 간 거는 이제 보훈처를 보훈부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무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라고 그게 이제 조직 개편에 맞추어서 조직법 국가조직법상 그게 이제 가도록 지금 대기해 갖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통과해서 그게 여가부를 없애고 또 이 저기 뭐야 보훈처를 보훈부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이제 법안 1호 법안을 했습니다. 1호 법안이. 그건 제가 이제 독립유공 자손이니까 보훈 관련해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되자마자 이제 7월 정도에 7월 정도에 이제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그 법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안 발의는
결국은 제일 대표적인 게 수승못 관련해서 예, 수승못이 지금 현재 그 농어촌 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제 농지계량조합에서 만든 곳인데 그걸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자기들 거니까 그 오리배 띄우는 이제 비용도 뭐 5억을 달라. 수승못. 수승못 지역구가 수성 어렸으니까. 예. 가장 핫 이슈가 수승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리 이렇게 그 법안에 보면 농어촌 그 저수지 법에 보면 그 매매 또는 이제 이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료를 하라는 법안을 개정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못이 보니까 홍수 저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고 신천물을 가져와서 2주 동안 있다가 다시 내보내는 담수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상양료하라고 이제 개정 법안을 발의를 했죠. 개정 법안을 그래서 이제 부처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다 조용했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이 싸움을 걸어간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야, 이번엔 싸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좀 세니까. 그래서 일단 그 법안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자 이제 이쪽에서는 또 농어촌 공사에서는 대구시를 상대로 대구시는 이제 종부세를 달라고 또 싸움을 걸었고 이쪽에서는 종부세를 못 준다고 또 김현장을 통해서 또 위원이라고 또 하게 되고 이제 양쪽에서 싸움하고 있는 중에 그 이제 대표 발의지만 어쨌든 그 저수지를 우리가 무상 양료를 하는 법을 지금 해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에 따라서 예산이 와야 되니까 그 수승못이 보면 이렇게 가보시면 대부분 다 가보셨겠지만 공연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이나 이런 다른 호수가 있는 나라처럼 좀 대형의 이제 월드 클래스를 만들겠다고 다들 공약을 했는데 아무도 그 공약을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런 사업들은 문화부에서 하는 지방 이양 사업이라서 지역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니까 대구시가 받은 돈을 우리한테 수승구가 또 재정 자립도가 좋잖아요. 나름대로 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참 어떤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얻는데 이 들안길에 있는 식당의 상인연합회하고 내가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들안길 마지막에서 브릿지로 연결해서 수승못으로 걷는 길을 연결하면 좋겠다. 그거 가만히 생각해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토부 사업으로 수승못 여행자 거리 사업 이제 건설부 쪽으로 바꿔가지고 브릿지를 해서 그 수상공연장 그 안에 이게 숨겨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국토부 사업을 가고 있고 문체부 사업은 안 되지만 안 되는 걸로 해서 두 개를 양쪽으로 지금 두는데 물론 문체부 사업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마침 이제 그 수승못 여행자 거리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 이제 해놨는데 사실은 이 3, 4월부터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안 되는데 제 특위에 또 세종에 가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예산이 가고 있는데 동의 좀 해달라고 처음부터 가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나마 동의를 해 주셔서 예결을 열으니까 제가 마지막 12월 28일 마지막에 그 예산이 들어가게 돼서 제가 굉장히 막 이 예산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무슨 곳에 빠져 죽을 거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예산을 받게 됐고 이제 용역비 설계비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사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CES를 갔다 왔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활동 잘했다고 이제 일 좀 하네 이렇게 돼서 이제 산중 위원장이 민주당입니다. 그 위원장이 같이 가자고 마침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 현장을 가서 그 대기업을 만나고 또 이제 마침 가니까 홍 시장 일행이 왔더라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같이 만나서 대기업 간하고 같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제가 보니까 물론 대기업은 그 키워드에 따라서 잘 가고 있고요. 삼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는 이게 동행이었다가 이번에는 거꾸로 행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커넥티드 이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잘 눈에 떠있던 거는 그 벤처들 대상으로 혁신 대상을 주는데 그 혁신 대상 안에 20개 정도의 기업이 받는데 4개가 팁스라는 중소벤처에서 키운 프로그램에 따라서 큰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된 4개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걸 우리 지역에 팁스라는 걸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 성격에 또 어제 부처에 공무원들 오라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만 그 강남
실리콘밸리처럼 강남에 그 밸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전에만 있더라고요. 예. 대구에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지방에서 이제 국회의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아,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지방에 이제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그야말로 경제적인 중심이 돼서 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온 소박한 꿈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오늘 이제 그 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 제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깡통 전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그 통계를 보니까 20대, 30대가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20대, 30대들이 전용 앱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 이 집이 얼마나 전세가 잡혔고 어떻게 하고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앱을 좀 네. 만들어가서 오픈을 하라고 오늘 네, 제가 네. 이렇게 청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오늘 설 장보기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는 뭐 농식품 바우처나 그런 이제 카드에 재충전해주는 문제 좀 소소하게 하면서 좀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네. 그런 이제 민생이나 그런 경제 이런 쪽이 우리가 홍보가 안 되는 네.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그런 걸 꼬집어줘서 홍보가 돼서 이게 국가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특히나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가 6인이 뭐 이렇게 7인이 하지만 느끼는 건 우리가 굉장히 네.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도 좀 섬세하게 설 대목 내지는 우리 그 부동산 정책 두 개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했는데 이제 관련 이제 분들한테 그런 걸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지방시대가 결국은 예. 지방이 없으면 수도권이 없잖아요. 네, 네. 결국은 소멸은 인구 소멸이 결국은 지방 소멸이 되면 어떻게 지낼 수가 없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결국은 밀집하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좀 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방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지방 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사람들 자꾸 촌스럽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제가 늘 수도권의 평가 기준하고 이 다르다. 예,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 그 국회를 할 때 굉장히 화를 냈던 거는 예. 질의를 했던 건 아마 기억을 날 겁니다. 우리 그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3천억이 그 달성에 유치가 됐다가 예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규모를 줄여야 되고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타는 과기부에서 합니다. 과기부 장관한테 그 질의를 하면서 아니 당신들은 유치 지역이 대구인지 모르고 줬냐. 대구인지 알고 줬으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프레카드를 걸고 다 온다고 생각했는데 예타에서 떨어뜨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다음에 이 예타를 통과시킬 때 그 위원들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위원들을 바꿔서라도 해달라고. 그리고 산자부는 그 예산이 반드시 실행되게 해주고 추경호 장관은 그 예산에 대해서 끝까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제 세 부분한테 제가 장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항상 니네들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인재들도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예를 들면 서울대 뭐 이 인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일에 대한 건성이나 이직률은 훨씬 낮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꾸 똑같은 잣대로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자꾸 대비를 할 때는 다르게 하라고 저는 자꾸 차별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 인정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달리 20년을 지역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으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냥 지역을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저는 필드 쭉 우리 보고 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필드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대부분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다고 그렇잖아. 유치 지역을 대구에 줄 때는 대구인지 모르고 줬냐. 왜 이걸 안 해주냐고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됐는데 이제 목소리가 자꾸 커지게 됩니다. 이게 지방 시대란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지방에 지역에 이제 돈과 사람과 이제 기업에 모이는 그 정책을 이번 윤석열 정부도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우동기 위원장이 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그 뭐 수치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고루고루 안고 가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때는 그 대구의 역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소개 잘못드린 것 같아요. 제가 캐리어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당히 그 수도권 논리에
보다는 어떻게 지역의 또 사정을 감안을 한 정책들을 좀 펼쳐나가야 되고 그 지역 밀착형이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섬세한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말씀을 하셔서 네. 이 모성 정치인, 모성 정치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여걸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이 지역 밀착형 모성 정치인 이인선 의원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